네,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꿈의 기술로 불리는 양자 기술이 어느덧 상용화 문턱까지 발전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양자 컴퓨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무엇이고 본격 상용화가 되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식시장에 양자 컴퓨팅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엊그제 젠슨 왕이 양자 컴퓨팅 실용화 20년 걸린다 한마디 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팅 조금 어렵게 느끼는데 한번 좀 파들어가고 싶은데 무슨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양자 역학에서 발현된 건데 전통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예. 이것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예. 컴퓨터에서는 이제 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과 1로 우리 0, 디지털의 1, 0, 1, 예. 0 아니면 1, 1 아니면 0. 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양자 컴퓨터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이러한 0과 1의 상태가 이걸 중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첩. 그러니까 네. 0이나 1이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0인지 1인지 확인해 보자 하는 순간 중첩 현상을 잃어버려요. 중첩 현상. 네, 그래서 중첩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둘 0과 1로서 순서대로 처리하던 것을 이 양자는 동시에 0과 1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문제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한 5문제씩 한꺼번에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양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또 네. 양자끼리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에서 만든 윌로칩 같은 경우에는 10에 24승 연이 걸리는 문제를 10에 24승 이게 뭐 걸리는 도대체 시간이 숫자에 걸리는 거를 5분 만에 풀었다. 10에 24승 하면 그게 우주 역사보다 길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몇 경일 수도 있고 수십 경일 수도 있고 수천 네. 경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5분 만에 풀었다. 5분 그래서 만에? 근데 이것에 들어갔던 큐비트, 아까 말했던 비트라는 건 0과 1 중에 하나라는 거고 큐비트라는 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걸 큐비트라고 하는데 큐비트 딱 100개가 들어간 거예요. 큐비트 100개가 들어갔다. 100개로 이런 속도로 풀었다라는 거죠. 그럼 큐비트를 더 넣으면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가 들썩이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자역학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100년 전에 양자역학의 이제 기초를 정립해서 어느덧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상업화 문턱에 들어섰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10배 24승 저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 건지. 우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고속 컴퓨터를 많이 개발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데 속도를 조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된 초고속 가장 빠른 컴퓨터와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10의 24승이 슈퍼컴퓨터로 푼 속도예요. 슈퍼컴퓨터로 푼 게 그게 10의 24승 연이 걸리는 걸렸는데 것을 5분 만에 5분. 풀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몇십조 배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정확한 비교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슈퍼컴퓨터는 축구를 잘하고 양자 컴퓨터는 농구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농구 잘하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한테 지금 슈퍼컴퓨터가 축구를 잘하는데 농구 선수가 잘하는 계산을 뭐로 하라니까 10에 24승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렇죠. 오래 그러니까 걸리죠. 동일한 비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암호 해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암호 해도 네, 그리고 암호라는 게 못 풀도록 이렇게 어렵게 엮어놨는데 이걸 그렇죠. 그냥 계산을 순식간에 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최적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적화 문제하면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를 최적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뽑아내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면 서울에서 부산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든 중부고속도로를 타든 고속버스를 탈까 열차를 탈까 지방도로를 탈까. 지방도로 이런 거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0과 1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봐요. 하나하나씩 그 경로를 계산해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적게 걸리겠구나. 최적화라는 건 여기서는 적은 시간이니까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우르륵 진행되면서 동시에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슈퍼컴퓨터는 하나씩 계산하는 거를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걸 요 길로도 한번 계산해보고 저 길로도 계산해보고 이 길로도 계산해보고 만약에 이 길로도 길이 여러 가지면 방법이 수십만 수백억만
될 수가 있죠. 되잖아요? 예를 들면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길을 한번 가장 최적화되는 개선을 해봐라 하면은 대단히 많은 건데 그치. 이거를 일반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개선을 해봐서 근데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것도 빠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네.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동시에 0과 1을 동시에 보내버리면서 한번 갔다 와봐 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이 길이 제일 빠르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풀릴 수 있는 거죠. 즉 예.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을수록 암호라는 것도 경우의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동시에 풀어버리는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일반 전통 컴퓨터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항상 모든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을 경우 경우의 그러다 수가 보니까 많을 경우. 암호라든지 최적화라든지 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백질 구조 그러니까 이번에 알파고에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예. 이것이 인류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밝힌 건데요. 이 구조만 밝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도 대단히 이 분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호작용, 그러니까 얘가 한 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한테 영향을 줄 뿐더러 연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는 대단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신약 개발.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또 신약 개발에 또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많다는 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쉽게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은 계산일수록 이때에서는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CPU하고 GPU를 비교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하느냐 CPU, 병렬적으로 하면 GPU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GPU처럼 병렬적으로 다 계산해서 빠른 속도로 계산을 내놓는다. 네. 이 부분이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자원 탐사 자원 탐사. 어디에 저기 석유가 있을까? 예. 그런데 이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이 길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저 길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볼 때 훨씬 더 빠르게 양자 컴퓨터는 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라든지 가능성들이 이제 엿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네. 암호 해독이라든지 최적화 문제라든지 신약 개발, 자원 탐사, 경우의 수가 많을 때 가장 빨리 하는 그 빨리 하는 속도가 기존의 최고속 컴퓨터보다 천문학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천문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놀라운 속도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의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예요? 바로 중첩, 아까 말했던 0과 1, 1과 0, 0과 1, 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이 중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만 가해도 중첩 상태가 깨져버리고. 외부 이런 간섭에 그렇죠. 외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환경. 또는 온도가 좀 변해버린다든지 이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극저온 뭐 마이너스 250도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든지 또 양자 컴퓨터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지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기계가 큽니다. 근데 거기에 겨우 큐비트 몇 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보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큐비트가 실제로 이번에 윌로우 같은 경우는 100개가 들어갔는데 예.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100만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100만 개.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걸 늘릴 수가 있는 것이 100개를 집어 있는데 즉 큐비트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네 개 있고 여러 개가 묶이면 네. 이 친구들이 또 여러 개가 있으면 또 불안정해져요. 또 불안정하고. 네, 그리고 또 이 계산에서의 노이즈라고 해서 네. 오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들이 100개가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갔다. 칩에 이것 자체는 대단히 놀라운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 1942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핵의 연쇄 반응을 네. 즉 핵은 잘못하게 연쇄 반응은 우리 폭탄이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네. 이걸 안정적으로 핵의 연쇄 반응을 감찰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 실험을 만들면서부터 핵은 이러한 연쇄 반응에 이러한 불안정성을 갖고 있고 이 불안정성 요소를 이용하면은 이게 핵폭탄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걸 안정하게 유지하다 보면 엄청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뒀던 것이 예. 1942년 시카고 대학교에서의 이 핵 연쇄 반응 실험이거든요. 핵 연쇄 반응.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예. 작년 12월에 있었던 구글의 윌로우 칩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큐비터가 100개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기에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있는 것도 이 노하우를 구글이 체득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여기에다가 5만 개, 10만 개, 100만 개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 실용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942년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이후로 1945년에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나왔던 것처럼 단 몇 년 만에 실용화가 되었던 것처럼 예. 이제 실용화의 길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신호가 나오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막 500%, 1000%씩 올랐던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즉 실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실용화는 그러면, 매우 어려웠지만 네, 실용화 그렇게 어려운 실용화에 얼마 남지 않았다가 구글의 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앞서 나가는 회사가 그럼 구글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글이 됐었죠. 그 전에는 여러분 IBM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도 1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00개. 큐비트가 100개. 네, 근데 이거는 칩이 아니라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컴퓨터가 엄청나게 대형이죠. 집채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들어갔던 거를 이번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윌로우 칩이라고 해서 요만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에 100개를 집어였다는 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공간이 필요했던 곳에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곳으로 100개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구글의 엄청난 성과이기 그럼 때문에 구글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구글이 앞지른 거죠. IBM이라든지 이런 또는 한국에 있는 정상훈 교수님이 계시는 아이온키라든지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고 다양한 미국의 빅테크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구글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큐비트를 담을 수 있는 칩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제 상용화, 실용화 벌써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 어제 CES 2025에서 젠슨왕이 한마디 했잖아요. 이게 네. 상업화하는데 기자들이 어느 정도 걸릴 거냐 물어보니까 뭐 15년이면 좀 빠르고 30년이면 늦고 한 2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네. 이 20년 정도라는 기간의 개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기간입니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년은 넘을 거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10년은 넘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붐이 일고 막 밈 주식처럼 많이 구매하시고 그러는데요. 예. 10년은 걸립니다. 물론 10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정말 상용화되기 전에도 이 컴퓨팅의 다양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회사들의 매출은 낼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라고 우리가 상상했던 이러한 100만 개의 큐비트가 작동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기에는 전문가들 한 10년을 바라봤던 건데 젠슨왕은 이거보다 훨씬 더 10년이 늦은 20년으로 바라본 거죠.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가 너무 빨리 만들어지면 엔비디아가 GPU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걸 의식했나 AI 보다. 가속기가 바로 자기의 직접적인 경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평가절하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것이 볼 수 전혀 있고.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젠슨왕이 비방하기 위해서 근거 없이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학계에서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니 본인은 그러나 그렇다고 10년이라고 해도 자기 보니 더 어렵다. 네. 왜 큐비트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이 안정된 것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정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것이 계산하는데 노이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노이즈라고 보통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진화시켜야 되거든요. 오류가 계속 난다. 네, 그래서 이 오류를 줄여낼 수 있는 좀 통계적으로 줄여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개의 큐비트를 작동했을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과 100개를 했을 때 줄여주는 알고리즘이 다르듯이 100만 개나 되면 줄여줄 수 있는 그 양자 알고리즘도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면에서 상용화는 좀 늦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과장되었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 분들에게도 조금은 냉정하게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바라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그 발언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주가가 40% 이상 폭락을 했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아까 아이온큐는 우리 한국계 박사님이 아까 네, 정상훈 교수님 계시죠.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시는. 아, 그래요? 네, 아이온큐는 오래전부터 한국 분이 그 공동 창업한 예, 거예요?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한국의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뭐 대단히 주가가 처음부터 낮았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이 둘 다 무슨 차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첩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중첩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마다 회사마다 기술이 달라.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이것을 자기장으로 어떻게든지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으로, 그다음에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서 중첩을 유지하려는 거고, 둘 다 그러니까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상장된 기업들 모두 다 하는 것은 이 중첩을 유지하는 방법론이 서로 다르다. 중첩을 유지하는 방법론이 다르다. 네, 그렇게 각각의 방법론이 다 타당할 수 있다 보니 여기에서 상업일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양산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하나 만든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도 못 살 수 없는 가격대. 이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아까 구글의 윌로우 칩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칩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양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아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100개 정도 큐비트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쉽게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비용이 저렴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자 아이온큐도 있어요. 양자 컴퓨터 100개가 뭐 가까이 들어간. 근데 이거는 정말 자기장으로 탄탄하게 막아놓은 뭐 이러한 정도로 중첩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거는 양산할 수가 없습니다. 양산할 수가 없다. 여기다 또 100개 들어갔는데 이 정도로 큰 집채만한 건물만 한데 여기다가 100만 개가 들어가려면 뭐 축구장만보다 더 큰 컴퓨터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이걸 어디다 옮길 수도 없고 옮기다가 또 불안해지면 중첩 현상이 깨지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다 모든 회사는 여러분 중첩을 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회사의 회사의 이름들, 회사 기업들이 다 다르다. 중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온큐라든지 리게이티 컴퓨팅의 미래를 좀 판단할 때 뭐를 뭐 주가라는 건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를 보면서 이 회사의 미래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투자 가능성 이런 걸 봐야 돼요. 어떤 거요? 저는 윌로우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윌로우 때문에 사실은 양자 컴퓨터 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온큐라든지 리게이티 컴퓨터 같은 건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 즉 손바닥만한 데에 100개의 큐비트를 윷 수 있어야 돼요. 손바닥만한데 100개. 근데 아이온큐라든지 리게이팅 컴퓨터 같은 경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만한데 결국은 100만 개를 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방법론 쪽으로 중첩을 유지할 수 있는 큐비트를 중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얼마나 소형화시킬 수 있는가. 네. 즉 소형화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 부분들에게 진전된 기술들을 보여준다라면 그 회사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이 정말 발전이 되고 있는지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네요. 그렇죠. 물론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자 컴퓨터에 있는 알고리즘, 즉 노이즈를 줄여내면서 100개가 동시에 움직였을 때 오류율을 줄이면서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는 이 알고리즘 개발도 또한 하나의 중요한 기술력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든지 진화시킬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중첩의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큐비트를 100만 개까지 담을 때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중간 기술들이 나올 거니까 무작정 미래를 우리가 굉장히 미래가 있다. 양자 컴퓨터. 그래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이티 컴퓨팅에 무작정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이시죠. 네. 네. 이 비트코인의 최대 적이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하니까 최대 적이 양자 컴퓨터다.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워낙에 암호 아까 해법에 암호 해독이 가장 유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암호 체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 100만 개의 큐비트가 들어가는 것이 또 여러 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풀어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공개 키도 있고 개인 키도 있고 두 번의 중첩은 아니지만 두 개의 이 암호 코드를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푼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신의 암호 키에 대한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한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약에 사회자님하고 한다라면 원칙을 정할 수 있어요. 저는 사회자님한테 무조건 거리를 50%만 가까이 갈 수 있다. 매번. 그럼 제가 50% 가까이 가고 또 50% 가까이 가요. 50% 가까이 가고 50% 가까이 가지만 계속 가까이 가지만 영원히 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50% 계속 그렇군요. 그 개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만큼씩 조금씩 변경을 시키면서 늘어나는 것이 비트코인의 암호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깨질 때이기도 전에 모든 은행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비트코인이 즉 블록체인이 아닌 암호키는 다 깨질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사용 그냥 금융권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은 비트코인이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 암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암호 체계가 다 깨질 수가 있는 거. 그건 너무나도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의 암호 체계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해서 오히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수용성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젠순왕의 발언으로 관심이 높았던 양자 컴퓨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블루다레이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